79페이지. 79페이지에 5번부터 하면 되지. 5번. 그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79페이지 5번에 1번, 그다음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1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5번, 14번에 1번 넘어가서 얘 90페이지 12번부터 그지? 12번에 4번, 13번에 4번, 14번에 2번, 15번에 4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1번, 20번에 4번, 21번에 1번. 근데 그한테 잘 읽어야 돼. 진짜. 과제 질문. (79페이지에) 5번부터 혹시 10번 틀린 사람 있니? 10번? 10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자, 절망적 상황에 처한 하자가 체념적인 태도를 한탄하고 있다. 이거 몇 번 골랐어? 연재는? 이거 무릎을 꿇어야 하나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는 거. 기도지. 기도 누구한테? 신한테 하잖아. 그지? 그지? 너 초월자는 절대적인 힘이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체념적인 태도로 한탄하고 있어. 한탄하는 게 뭐야? 인생 망했네 막 이런 게 한탄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지. 관조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나타나. 알았다는 거지? 다음 넘어가서 11번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사적이라고 아까 물어봤잖아. 그지? 지사적이라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이거야. 애국 같은 거는. 그렇지. 애국이지. 근데 목숨을 건 애국 그런 걸 지사적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 삼경수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자, 이거 황리현의 절명시 나와 있지, 그지? 이것도 1910년에 쓰인 거거든. 1910년에 이제 주권을 뺏기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절명하다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절명시가 뭐냐?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시야. 그러니까 내 죽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막 몇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수, 2수, 3수 막 쭉쭉쭉 있는데 얘가 제 3수의 내용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망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을 보내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흔히 지식인,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이라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운애가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답이 5번이야. 왜냐하면은 5번에 지금 뒤에 보면은 B는 참담한 신경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근데 절명시가 목숨을 끊는 건데 이게 희망으로 바뀌어? 아니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얘는 진짜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 운수 좋은 날은 혹시 12번 틀린 사람 있니? 12번 틀린 사람 90페이지 없지? 선생님 22번에 답이 4번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하루 동안 겪는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뭐 처음에 아내가 아픈 일이 시작이잖아요. 응? 뭐 나오는 게 회상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저 그대로 시작하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상으로 치는 게 맞을 거지. 회상? 아니, 회상보다는
시간의 흐름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순차적인. 아무튼간 여기서는 외적 갈등인데 인물과 사회 갈등이 나오고 나머지 다 괜찮아? 예. 19번에서 B 하나만 보면은 여기 과거 병력이 첨지라는 벼슬을 지냄이라고 나오잖아. 19번에. 근데 첨지는 그 벼슬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첨지는 그냥 노인네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지. 하고 그러면은 문법을 빠르게 하고 쉬는 시간을 한 다음에 문학을 나가는 게 낫겠지? 그지? 문법 봅시다. 이거 73페이지. 개념 44, 45 하면 끝이거든. 저기 그럼 단핑 있어요? 피해 여기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했나 했어. 아, 영상을. 여기 못하시라고 잘못 봤나 봐요. 그래서 단피가 뭐야 돼? 다음 평가요. 대단한 완성 문제? 이게 보통 방문제인 물론 아무튼 거기까지 숙제 있지. 아, 근데 이거는 쉬우니까 금방금방 할 것 같다. 이 정도 쉽지? 자, 다른 문법에 비해서. 자, 아무튼 보면은 이거 71페이지 다 폈니? 이거 맞지? 71페이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있는데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투리라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사투리가 방언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방언은 다른 것도 많아. 그래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 원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걸 이야기하는데 지역적 원인으로는 옛날에는 어쨌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산과 강 같은 게 있으면 건너갈 수 있어 없어? 힘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달라진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지역 방언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 사투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걸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수가수다 맞아 이거 예시. 그래서 수고했다 나오잖아. 그지? 근데 난 이제 그 다들 알아? 드라마? 폭삭 수가수다를 봤니? 난 이제 그거를 최근까지 엄청 늙었다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뭐 오늘 하루 뭐 고생했다 뭐 이런 뜻이래. 보셨어요? 맞지? 보셨어요? 울진 않았어. 아, 근데 이제 효도해야겠다 생각은 들어. 혹시 좀 자기 부모님이 조금 밉다 싶으면 한 번씩 그거 봐. 그러면 효도하게 돼.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고. 그래서 이 지역 방언을 쓰면은 그러니까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산 사람인데 누가 부산 사투리를 해. 그럼 바로 좀 친해지겠지. 너 부산 출신이냐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해당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며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이게 지역 방언. 그 밑에 이제 사회 방언이 있는데 사회 방언은 뭐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방언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회 집단, 세대, 매체 등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이다. 전문어나 은어, 속어 등이 있는데 뭐 전문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휘들, 그러니까 뭐 법조계나 아니면 뭐 의학계나 그런 데서 쓰는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같은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한. 그다음에 해당 집단에서 벗어나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사회 방언은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아는 용어이니까, 그지? 그럼 너네 뭐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게임 용어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잖아. 게임 안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지?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그 밖에 어휘의 양상이 있는데, 자 은어가 있어. 은어 일단은. 그래서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시로 들 수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너네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너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막 밀크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우리들은 이제 처음에 잘 모르거든. 선생님을 좀 긁혔다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 좀 밀크크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논란이 있었다. 뭐 선생님들끼리.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나이 많은 사람 놀리고 싶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들어. 이런 게 은어의 효과인 거야. 그래서 기밀을 유지하려는 암호의 성격을 가짐으로 그 의미가 널리 알려지면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는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은어를 모르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속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에 비해 격이 낮고 속된 말. 그러니까 이제 뭐 8월 1일 2일에 학원이 방학이야. 그럼 너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기분 좋지? 근데 거기다 막 지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속어라고 한다. 그지? 좀 떨어지는 말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언어 습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용어가 있는데 관용어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많이 하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관습적인 말을 이용한다. 뭐 시침일 때다 손이 크다. 그래서 뭐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을 마음대로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사용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는 내용인 거야. 어려운 역시 여기서 지역 방언, 사회 방언 하고 그 다음에 뭐 은어나 속어, 그 다음에 관용어 등등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이게 충분히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그냥 개념만 조금 읽으면은 뭐 이건 어렵지 않게 할 것 같다 하고 문법 이거 숙제는 79페이지까지 5주차 시조 첫 번째 시조 나오는데 절개와 우곡이라고 나와 있거든. 절개와 우곡. 절개라는 거는 들어는 봤지. 절개. 여자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도 할 수 있어. 되게 많이.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 봐. 들어는 해고? 그거 말고. 절개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념, 신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를 절개라고 그래. 이런 걸 지키는 걸 절개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그냥 뭐 힘들면은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꿋꿋하게 버티는 거 이런 거를 절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라 걱정한다는 거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라들이 걱정한다. 이게 절개와 우국이야. 그냥 뭐 나라 걱정하는 거. 이게 절개와 우국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지금 이제 시조들을 보는 거야 오늘.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놓으면 되고 그냥 절개는 꿋꿋한 태도 정도. 신념과 신의를 지키는 태도. 우국은 나라 걱정하는 거 하고 내가 7페이지 앞으로 와봐. 7페이지 앞에 7페이지를 펴면 돼. 그냥 아예 치. 아예 7 아예 7페이지를 아예 7페이지를 펴면 되는데 폈지? 7페이지 시조를 보면 되고 시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고려 중요를 발생을 해서 만일역을 완성된 정형시야. 정형시 시조라는 거는 정형시인데 정형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형태가 아래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걸 정형시라 그러지. 그지? 이 정형시의 반대말이 뭐야? 자유시. 자유시지. 우리 현대시는 대부분 다 자유시와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유시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걸 자유시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무튼 간에 이 시조는 정형시야. 정형시 하면은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운율이잖아. 운율, 리듬감, 그지? 자, 정형시에서 느껴지는 운율은 뭐였어? 여기까지는 안 배웠나? 그러면 먼저 운율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재율과 이거 안 했니? 안 했어요. 내재율과 외형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운율의 종류에는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어. 보면은 내재율은 뭐냐? 그러니까 안 내자, 안 내자. 이 외는 바깥 내자지. 그지? 그러니까 안에 담겨 있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고, 겉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느껴지는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봤을 때 겉에 딱 시를 봤어, 시조를 봤는데, 각이 딱 맞아. 뭔가 이런 식으로 끊겨. 이런 시가 있고, 이런 시가 있어. 그럼 위의 시랑 아래 시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딱 봤을 때 운율이 느껴질 것 같아? 위랑 아래 중에 위랑 아래 중에 뭐가 더 느껴질 거 아니야 운율이? 위가 더 느껴질 것 같지? 이런 걸 외형률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자마자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걸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자, 외형률이야. 형식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정형식에는 우리가 외형률이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규칙성. 그리고 이 자유식.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내재율이다. 그러니까 뭐 시어가 반복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어미가 반복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내재율이라고 한다. 시조. 아무튼 그래서 정형식 하면 우리 이제 외형률과 내재율 정도는 바로 이제 나와야 돼. 외형률, 내재율은.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뭐 단가, 신조, 가요 등으로 불려오다가 조선 영조 때 가객 이세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시조나 이런 노래들이 있지 단가, 신조, 가요 이런 것들을 부르거나 만드는 거를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객이라 그래. 이 아무튼 가객 이세춘에 의해서 시절 가조라고 불렸는데 시절 가조가 줄여져서 시조가 된 거고 이 시절 가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얘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멜론 팝백 이런 거야. 그냥 그 시절 유행곡. 그냥 그 시절 유행곡을 시절 가조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막 유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이제 시조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신흥사대부들이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 향유하다가 점차 향유층이 확대되어 국민 문학으로 승화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조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야. 처음에 시조를 만든 거는 창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대부층. 사대부는 양반층이지. 양반층에서 처음에 이걸 만들고 했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가서는 그냥 모두가 다 했다. 뭐 백성들 전부, 뭐 임금도 하고 양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까지 다 즐기는 그런 국민 문화의 갈래가 되었다라는 게 시조에 대한 설명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조 생각을 하면은 정형시다. 정형시면 외형률이다 정도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잡고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발생과 의를 볼 건데 자, 19제 향가, 민요, 무당의 노랫가락 등을 영향으로 하여 고려가요의 분장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나오는데 야, 고려가요 기억나는 거 있어 혹시? 배웠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봤거나 뭐 가실이 청산별곡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 가실이 있잖아. 가실이 있고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거 있잖아. 몰라? 청산별곡 들어봤어. 청산별곡 그 얄라리얄라 얄라셩 하는 게 청산별곡이야. 아무튼간에 이런 거 고려 가요들이 분장 과정을 거친다 하는데 분장은 이게 노래잖아. 노래면은 가사가 길어 안 길어? 가사 길어 안 길어 얘들아? 노래 별로 안 길지 않아요. 길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를 생각해봐. 보통 시 생각하면 몇 줄 안에 끝나지, 그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로 생각을 하면은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끊어보기 편하게 끊는 역할을 하는 거, 끊어보는 걸 분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배울 내용이지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뭐 얄라리얄라 얄라성 이런 것들이 후렴구라고 하는 거거든. 후렴구 이런 게 후렴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위치를 하냐면은 1년에 이렇게 뭐 두 줄 있고 여기 후렴구가 들어가고 뭐 2연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후렴구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후렴구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연을 끊는 거야. 연을 끊는 거에다가 이렇게 후렴구를 넣고 이렇게 연을 끊는 걸 우리가 분장 또는 분연 뭐 분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나눌 분자야. 나눌 분 연으로 나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고려 후기에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신흥 사대부들이 유교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을 찾는 과정에서 창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신흥 사대부라는 양반층이 처음에는 지었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반들이 지으면은 그냥 평민들이 짓는 거랑 주제가 달랄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를 것 같지. 그래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쓴 건지 조선 후기에 쓴 건지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제를 보고 아 얘가 조선 전기에 쓰여졌구나 후기에 쓰여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중 가서는. 그러니까 작가 보면은 자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양반과 사대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이거는 좀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으면은 좀 자랑하기 좋은 지식이다. 지식 한 줄. 양반을 왜 양반이라 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양반을 왜 양반이라 하는가?
알아? 알아? 뭔데? 뭔지 알아요. 뭔데? 네. 연재 하나씩 해봐. 언제보다 이제 뭐야? 언제보다 가자. 해봐요. 자, 사람 이름이 뭐? 아니. 좋아요. 아니 이게 빨리 유지, 빨리 해봐. 저 생각 빨리 해. 초점 아니, 먼저 봐 일단. 왜 양반이라고 하는지. 왜 양반이라고 해? 높은 사람이. 양반. 양반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연재는. 맞아, 양반전에 나와. 연재는. 양반 어. 자, 봐봐. 경복궁을 생각해봐. 경복궁을 생각을 해. 자, 여기 임금의 자리가 있어. 자, 그러면은 신하들이 어디랑 어디 서 있어? 그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렇지? 신하들이 뭐 여기 쓰고 또 여기 쓰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가 동쪽일 때 얘가 동반이고 얘가 서반이야. 그러니까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요? 동반 서반. 그러니까 임금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 있냐 서쪽에 서 있냐 이 차이야.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고, 동반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관들이지. 문관.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반은 이제 무관들. 무관들은 이제 뭐 군인들 생각하면 편하지. 근데 이게 무관과 문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썼다. 그래서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사대부라는 개념도 있는데, 사대부. 사대부는 뭐냐면은 네 개가 아니야. 얘는 사와 대부로 나누는 거거든. 사와 대부요? 사와 대부로 나누는데, 아니 사부랑 대부가 아니고 그냥 사와 대부야. 사는 뭐고 대부는 뭐예요? 이 사는 이건데 이게 선비사자야. 선비사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는 얘는 선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대부는 그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그냥 높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이건 사대부라고. 마피아 아니에요? 그 대부랑 다른 대부지. 아무튼 간에 사대부는 이렇게 나누고, 양반은 동반과 서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역사 시간이든 언제든 뭐 좀 자랑할 수가 있겠지. 그치?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녀 있잖아. 부녀자, 기녀의 이름까지 다양하다. 그러니까 임금부터 양반은 초기에 이걸 지었겠지. 시조라는 걸, 그지? 그리고 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녀자랑 기녀가 지었는데, 기녀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황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들어봤니? 그냥 여자예요. 여가 붙었는데 그럼 남자는 아니겠지. 그 기생리 얘기하는 거. 기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황진이 이 사람이 송도 출신이야. 송도 출신. 아니 인천 송도가 아니라 개성이야. 개성. 송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홍랑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조선에 처음에 생각을 해봐. 시조를 짓는데 처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임금이나 양반, 사대부 이런 이제 높은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뭘 주제로 했을까? 생각을 해봐. 정치? 좀 그런 것들을 했겠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거를, 그지? 근데 이런 점점 넘어와서 이제 이런 기생들이 짓는 그 시조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뭐 이별의 정한 이런 거 있잖아. 이별에서 슬픈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점점 이게 특징이고, 그래서 그 밑에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형태 이명, 뭐 현대 시조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을 알지? 몰라요. 동짓달 기나긴 밤 몰라? 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몰라? 뭔데요? 그러니까 밤 허리를 베어내가지고 그 춘풍 이불 아래 구비구비 넣었다가 정드님 오신 날 밤에 서리서리. 아 기억나요. 기억나? 네. 그게 황신이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사실적이고 솔직하고 그런 게 나타난 거잖아. 이별의 정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 거라. 그렇지? 그 밑에 이제 그래서 특징.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험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3장 6구 45자 내가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식이라 나오잖아. 평시조의. 삼장 6구
45자 내외인데 야 너네 이거 들어봤니 평시로? 들어봤어? 여기서 3장이 뭐랑 뭐야? 초우사. 그지? 초장과 또 뭐? 중장 막장. 그지? 막장 맞지 않아요? 중장. 진짜? 종장이지. 아 중장이. 자,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평시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조가 일단 여기 3장이니까 초장이 있을 거고 중장이 있을 거고 종장이 이렇게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3장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구가 이렇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이야. 3장 6구라는 게 이 형식을 이야기해. 3장 6구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인 평시의 형태이고 그래서 각 장은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음수율이라는 게 말뜻이 뭐야? 음수율. 응? 음수율. 음수율이 뭐야? 음수율이라는 거는 글자수의 반복이야. 글자수의 반복. 이 하여가라는 그 이성계와 정몽주 알아? 조선 초기에 광북할 때 그 정몽주 선주께서 머리 맞고 죽은 사람? 머리를 맞았어. 그 이만한 철퇴로 머리 탁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 고려에 대한 중이 훨씬 이거지. 그렇게 중장. 그 이제 고려의 충신인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어쨌든 사실상 쿠데타잖아, 그렇지? 고려 왕조를 어쨌든 무너뜨리고 세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려 충신들을 회유를 하는데 이 정몽주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근데 정몽주가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고려파인 거지. 그러니까 난 조선을 세우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도움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죽인 거야. 아무튼간에 그래서 하여가라고 해가지고 이 이성계랑 정몽주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지은 건데 이 유명한 시거든 하여가라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백골이 진토되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나 고려에 대한 충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시를 쓴 건데 그래서 보면은 3, 4, 3, 4 이런 식으로 이게 3, 4조의 음수율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3, 4조, 4, 4조 이런 식으로 이게 음수율의 반복이야. 그리고 나서 사음보가 기본이다. 음보는 뭐야? 음보. 그러니까 음보는 그 글자에 묶음 하나 있는 거야. 그냥 끊어있는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몇 음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면은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음보가 이거 말고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가 되는 거지. 그지? 얘를 이제 구로 따지면은 1구, 2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구의 형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시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 어떤 형식들이 쌓여 있어. 그래서 정형시라고 우리가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1, 2음절에 가감이 가능하다. 가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종장의 형식, 종장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시조에서 종장이 제일 중요했어. 종장 얘 종장의 첫 음보 얘는 무조건 3음절로 고정이 된다. 음절이라는 거는 글자수야. 글자수 무조건 세 글자로 고정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시조의 종류에 뭐 평시조랑 어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나오는데 평시조 같은 거 보면은 3장 6구 45자들 이렇게 글자로 구성된 정형시고 평시조가 한 수로 되어 있으면 단형시조라고 하고 두 수 이상으로 모이면 연시조라고 한다. 평시조가 하나는 단형이고 여러 개 있으면 연시조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어시조. 어시조는 이제 평시조의 형식에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하고 어느 한 구절이 평시보다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초장이나 중장 중에 하나가 길어지는 거를 어시조라고 하는 거고, 사설시조는 어떠냐? 평시조의 형식에서 두 구절 이상이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초장이나 중장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거를 보통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도 이 평시조와 어시조, 사설시조 모두 다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로 고정? 그렇지, 얘는 무조건 세 글자로 고정이 된다. 이게 시제의 제일 엄격한 형태야. 근데 시조가 재미는 없지, 그렇지? 근데 시조는 공부를 해두면 좋은 게 얘는 문제가 어차피 뻔해. 현대시는 어쨌든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잖아. 작가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해석의 영역이 들어가는데 시조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뭐 자연물이 나오고 눈이 나온다? 아 그럼 눈 부정적인 거 그냥 정해져 있어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 풀기 더 쉽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넘어와서 다시 96페이지. 처음에 가부터 볼 거야. 가. 자, 수영산 바라보며 96페이지. 수영산 바라보며를 볼 건데, 자, 일단은 시를 보기 전에 이것도, 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 성산문.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성산문이 어떻게 유명하냐? 야, 그 왕가 사는 남자 봤니 혹시? 단종 나온 거 왕사람 봤어? 봤어요. 봤어? 거기 이제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잖아. 그지? 그걸 계유정난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단종을 다시 이제 왕으로 하려고 하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고 살아도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킨 사람들, 이게 지조와 절개와 우국이라 그랬잖아. 그지?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래서 생육신과 그지? 사육신이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생육신은 6명.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를 하잖아. 그때 벼슬을 내려놓고 그냥 숨어 그냥 고향에서 웅둔해서 사는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하고, 단종의 보기를 추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육신. 죽을 사자, 탈생자, 날생자.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육신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성산문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이 생육신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금오심화는 아나? 금오심.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의 한문 소설이거든.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의 저자인 김시습이 있다. 생육신에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제냐, 우리는 계유정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계유정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조가 그 단종을 폐위를 시킨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서 절개를 지켰다고, 얘는 이 사람은 사육신이니까 단종에 대한 충성을 노래를 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작가만 알아도. 여기까지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역사를 알면. 예. 그래서 보면은,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군가 하고 비록의 푸세의 거신들 기이따해 놨다니. 그러니까 이거 한대어로 읽어주면은,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백의와 숙제를 원망하며 한탄하노라. 차라리 굶주려 죽을 망정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는가?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라는 시조인데, 자, 보면은, 자, 수양산이야. 수양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 수양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지금 여기 그 뒤에 이제 보이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거라 보여 얘들아? 이제? 네. 이제가 백이와 숙제라는 그냥 중국 사람이야. 이제에다가 백이랑 숙제라고 써. 이제에다가 백이랑 숙제. 백이가 이름인 거죠. 사람 이름이 숙제야. 옛날 끔찍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주나라와 은나라 시절이야. 진짜 엄청 옛날에. 근데 이 수양산, 그러니까 이
백이랑 숙제는 은나라 사람인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을 시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숨었다.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왕이 백이랑 숙제한테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너네 벼슬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일을 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벼슬을 버리고 숨어서 산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양산이 뜻하는 거는 여기 백이랑 숙제, 그러니까 이제가 숨어 지냈던 산이면서 이제가 숨었던 산이면서 동시에 수양하면 딱 떠오르지 않니? 이거 아니에요? 수양대군. 아 그거예요? 수양대군을 뜻한다. 자, 이렇게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다이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시에서. 그지? 그래서 여기 중의수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어때? 화사는 지금 백이와 숙제를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이제 중장에서부터 나오지. 자, 차라리 굶어 굶주려 죽을 망정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는가? 그러니까 이 백이랑 숙제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종장에 보면은 그래서 비록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나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고사리라는 게 하찮은 풀이지, 그지? 귀한 풀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 고사리가 누구의 땅에서 났냐? 누구의 땅에서 났을 것 같아?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졌잖아. 그럼 누구 땅이야? 주나라 땅이지. 그지? 근데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데잖아, 그지? 그럼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야? 나쁜 곳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찮은 고사리 같은 풀이더라도 그게 주나라에서 났는데 그걸 왜 캐서 먹었냐라는 얘기야. 이 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되니?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화자가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백이와 숙제라고 이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제 산에 들어가 숨어서 고사를 캐면서 사는 어떤 되게 충심 깊은 그런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산문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냐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충심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양산 들어가서 주나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고 산 거니까 주나라의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어떤 단종에 대한 그런 충심을 지키겠다. 그렇게 자기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밑에 나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성산문이 지은 시거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면은 이 몸이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니 동문에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어서 흰눈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홀로라도 푸른 빛을 발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몸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럼 이거 현실이야? 가정이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고 난 뒤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자, 공례산 제룡의 낙락장송이라고 하는데, 이 낙락장송, 그러니까 송 들어가면 소나무거든. 소나무. 그러니까 되게 가지가 길게 이렇게 뻗은 소나무로 생각하면 돼. 낙락장송, 낙락 떨어질 쪽이니까. 가지가 길게 뻗은 소나무를 낙락장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 소나무가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 소나무는 긍정적인 걸까? 부정적인 걸까?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되겠지. 내가 죽어서 소나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소나무, 이 낙락장송, 이게 화자라고 하자 지금. 내가 죽고 난 뒤에 화자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 백설이 만공곤. 백설이라는 거는 하얀 눈이잖아, 그지? 근데 흰 눈에 초록색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리고 어떤 겨울에 눈이 내렸어. 근데 소나무만 딱 혼자 초록색이고 나머지 흰 눈이 쫙 내렸어. 그러면 우리 딱 눈에 뭐가 보여? 푸른 소나무가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고전 시가에서 눈이 보통 나오잖아. 눈과 자연물이 같이 나오잖아. 그럼 눈은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 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된다. 그래서 백설,
이 만건군하다는 거는 하늘과 땅이 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설이 뜻하는 거는 똑같이 첫 번째로는 눈을 상징을 하겠고 진짜 말 그대로 하얀 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징을 하는 건 뭐가 있냐? 이제 세조의 세력이 되겠지. 왜? 지금 단종이 폐위가 되고 세조가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 세조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만건군하다는 하늘과 땅을 다 뒤덮는다. 그때 어떻게 해? 독야청정하겠다. 독야청정. 홀로 독자야. 홀을 청자고. 그러니까 혼자라도 푸른 빛을 발하겠다 라는 내용이야.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지주와 절개를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키겠다 라는 내용이야. 이것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어쨌든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 그러니까 이 백설이라는 결국에 어쨌든 암울한 현실인 거고 이게 이육사의 광야에서도 그러거든. 눈 덮인 곳에서 홀로 그 매화향기 난다 그래. 매화 홀로 핀다 그래. 근데 이육사의 광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눈은 부정적인 걸 뜻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 성삼문의 시에서 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일단 가에서 좀 제일 잘 나타나는 거. 가에서 그 가에서 중장 한번 보면은 차라리 굶주려 죽을 망정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는가 이거거든. 왜 먹었는가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설의법이지, 그지? 설의법인데 이게 너네가 나중에 시험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영탄적 어조라는 게 나올 거야. 영탄법은 알지? 뭔가 나의 감정을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 감탄사 등을 사용을 해서 이게 영탄적 어조라는 건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로 감탄사가 있고 두 번째가 감탄사형 어미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서리법 있지? 서리법도 가능하고 또는 합격조사 부르는 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냥 영탄적 어조라고 생각을 하면 영탄적 어조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처럼 이런 어조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와. 그러다 보면은 영탄적 어조는 감탄사라도 되고 감탄사형 어미 만들 수 있고 합격조사 다 나오고 빨리 또 나올 수 있다. 그냥 정도만 알아만 돌아.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얘 그냥 필기 정도만 해보면 되겠다.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이해와 감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가부분 보면은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한 작가의 의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은나라의 충신 백의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 은나라의 충신 백의 숙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고 가에서는 그래서 나와 있잖아 여기. 일반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뭐 백의 숙제는 절의를 대표하는 충신이고 내가 수영산에 들어가면서 뭐 고사리를 캐 먹었었는데 그것도 주나라의 땅에서 난 것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좀 그들의 절의가 부족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야 성삼문은. 그래서 그 밑에 이것도 여기서부터가 얘는 바로 첫 줄의 핵심인데 사육신의 한 사람의 작가가 단종의 보교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할 때 자신의 충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성삼문이니까 죽기 전에 거의 만든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백설이 망곤할 때는 백설 수양대군의 세력이라고 했어. 수양대군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그때에도 나 혼자 독야청정 혼자서 빛이 나겠다. 혼자서 푸른 빛을 절개를 지키겠다 라는 내용이다. 나는 이해했지. 이거는 사실 현대어에서만 알 수 있으면 금방 푸는 문제들이니까 밑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시를 볼 건데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여기서 대가 무엇일 것 같니?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야 대나무.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봐봐. 대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눈 맞아 휘어진다 그러지. 자연물과 눈이 나오지. 그렇지? 그럼 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부정적인 거야. 자연물과 눈이 같이 나오면 고전에서는 특히 더더욱 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에서는 그래도 눈이라는 게 뭔가 동심을 돌려주는, 아니면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고전에서는 안 좋아. 왜? 추워. 그지? 그래서 부정적인 걸 보면 된다. 그리고 아무튼 이 대나무 이런 거에 유명한 게 사분자라고 들어봤어. 사분자? 뭔 문제? 사분자 안 들어봤니? 이거 시에서 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매난국죽이라고 하거든. 매난국죽.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는 뭘 것 같아? 매. 나는데. 매화지 매화. 나는 그 키우는 난이야 난. 키우는 난이고. 키우는 나무. 북하고 죽은 대나무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키우는 난이 뭐예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은 난초인데, 뭐 대충 이렇게 생긴 풀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허물에 담긴 거. 본 적 있어? 알 것 같아. 우리 옛날 가게 같은 거 있는 거. 이렇게 허물에 담겨가지고 막 키우는 거 있잖아. 어르신들이 막 여기다 물 뿌리면서 막 휴지를 닦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매난국죽이라고 사분자가 나오면 돼.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이거든. 2월에. 그래서 매화가 뜻하는 거는, 매화는 봄을 상징하고, 나는 여름, 국화는 가을,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을 한다. 매난국죽 이 정도 알아두면 된다. 아니야 사분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구웠다고 했던가? 구필 절개라면 눈 속에서 어찌 푸르겠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푸르겠는가? 이것도 그럼 무슨 표현법일 것 같아? 푸르겠는가? 이거 무슨 표현법? 구필 절개라면 눈 속에서 어찌 푸르겠는가? 이거야. 지금 의문형 어미지, 그지? 대답 요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무슨 표현법이야? 무슨 표현법이야? 끄덕끄덕 표현법이야? 야, 설의법. 얘도 설의법 나타나 있는 거고. 아마도 새 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새 한 고절, 그러니까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지닌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대나무야. 그럼 이 대나무에 의인화가 되어 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간에 여기서 의인화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어. 여기서 대나무는 결국에 뭐겠어? 충신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여기서 대나무는. 그 다음에 눈은 결국 시련이지. 압력과 회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야.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의 세력들이 이 사람한테 조선으로 와라, 넘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시기야. 그런 시기에서 어떤 자기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거를 눈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게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다 이 시조, 가, 나, 다 이 세 가지 다 절개와 우국을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왜? 근데 왜 항상 그 옛날 시에서는 눈이 나쁜 거로 나와요? 그냥 뭐 차가우니까 그렇겠지. 추우니까. 옛날에는 이런 패딩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오케이. 이거 넘어가서 문제는 다 풀어오는 걸로 하고. 자, 아니 그거 해야 된다. 키포인트 체크. 1번 앞에. 자, 1번. 자, 화자 가에서 다 누구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충신이야. 충신이면 임금이야. 임금. 안 되지. 다는 그 고려랑 조선의 시기가 달라. 윤재, 여기 차이고. 자, 은나라 충신인 누구랑 누구를 비판해? 숙제. 백이랑 숙제. 숙제만 알면 안 돼. 백이랑 숙제 같이 알아야 돼.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렇긴 한데. 나는 세줄 세력의 세상 어지럽게 하는 거고, 다는 대나무의 높은 절개를 예찬한다. 다의 빈칸은 대나무. 태도 자신의 굳은 의지. 절개를 강조. 의지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정확한 용어로 쓰면은 절개라고 하면 되고 절개를 강조함. 나는 죽어서도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하지만 이게 절대 안 돼. 절개와 지조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냥 지조라고 쓰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무튼 넘어와서 이제 내가 101페이지 난소공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거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야,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조그만 공. 조그만 공? 어떤 느낌 들어? 뭔가 조그마한 걸 어. 하는데 그게 잘 됐다. 조그만 걸 쏘아올려서 잘 됐어? 그 다음에 승민이 무슨 느낌이야? 딱 봤을 때 그냥 너의 직감적으로 뭐가 느껴져?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어? 대단한. 자, 이게 이 백설공주 때문에 미화가 좀 돼서 그런 건데 백설공주? 난쟁이라는 거는 난쟁이가 원래 백설공주가 7 난쟁이 할 때 나오잖아, 그지? 근데 난쟁이는 사실 장애야, 장애. 장애로?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거잖아. 그걸 난쟁이라고 하잖아. 장애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로 하는데, 야, 수학 원래 작은 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우리가 너무 백설공주 때문에 난쟁이 이미지라고 하면은 좀 동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수학 올린 작은 공이야. 자, 공을 수학 올렸어. 그럼 좀 상승의 이미지가 느껴지지. 근데 공 수학 올린 공 어떻게 돼? 터져요. 추락을 하지. 아. 그지?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독선이야, 이 제목이. 그렇게 행복하고 막 동화적이고 막 어떤 긍정적인 그런 소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여기 핵심 정리 먼저 보면은 101페이지 2번에 핵심 정리 보면은 중편 소설이니까 길이가 조금 되겠지, 그지? 소설은 단편 소설, 중편 소설, 장편 소설로 나누잖아,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근데 여기 연작 소설 있잖아, 연작 소설 이라고 나와 있지. 보고 있니? 네. 연작 소설. 그러니까 이게 각각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 안에 하나의 챕터가 되는 거야, 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파트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파트 이렇게 쭉쭉쭉쭉 모여져서 하나의 책을 이루는 거야. 하나의 소설을 이루는 거. 이런 걸 연작 소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작품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거랑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나오거든. 거기도 나오고, 그 너네 중1 교재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중1 때 봤으면 아마 그 강노인 그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이 나왔을 거야. 저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 강노인 끝까지 땅 안 파는 거. 안 팔다가 그냥 똥꼬에서 부리는 건데 그게 안 나오면은 뭐 아무튼 됐고. 근데 그런 연작 소설이 있다. 그 시점 같은 거 보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변화를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옆에다가 서술자 변화라고 적어두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 각 장이 그러니까 1부의 이야기가 있고 2부의 이야기가 있고 3부의 이야기가 있어. 근데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적용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부의 서술자는 영수가 되고 2부에는 영호가 되고 3부에는 연희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정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영수에서 영호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영호에서 연희가 바뀌는 순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지? 소설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이거는 누군데? 라는 거 우리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인 거야. 오케이? 시간이 1970년대인데 1970년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IMF. 아니지. IMF 2000년대구나. IMF는 90년도지. 90, 네? 아, 산업 97년. 97년이었어. 그러니까 그치 산업화 근대화야. 산업화 근대화가 일어나 1970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막 산업화 근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농촌에서 사람들도 이탈을 해. 농촌에서 왜 도시로 가면 돈을 잘 번다면서 가. 근데 도시에 이미 사람들이 있지, 그지? 농촌 사람들 떠나와봤자 돈이 없으니까 도시로 들어가 살지도 못해. 도시 주변에서 살아. 도시 주변에서 빈민촌을 형성을 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옛날에 있던 판자촌 이걸 만든다고. 근데 그 판자촌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살다가 철거 계급장을 받아. 그러니까 철거 이 집 이제 나가라 철거한다 라는 게 나오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다가 지금 철거를 당해야 돼. 지금 철거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수랑 영호랑 연희랑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고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은 결국에 어쨌든 추락을 한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종이 비행기를 날려. 종이 굴뚝 위에서. 근데 종이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가지. 그지? 희망과 소망인 것 같지? 근데 종이 비행기도 언젠간 땅으로 떨어지지. 추락을 하지. 아버지도 추락해서 돌아가신다가 결말이야. 되게 좀 비극적인 소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추락을 해요? 소설에서. 아무튼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좀 중요한 것만 빠르게 보면은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난쟁이라고 설정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난쟁이가 뜻하는 거는 70년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좀 사회적으로 결핍되고 좀 어떤 소외된 인물,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을 상징을 하는 걸 난쟁이라고 불렀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난쟁이가 뜻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그러니까 아빠는 난쟁이였다는 거지, 그지?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외면을 본 것만 맞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내면 이런 것들은 본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나는 나오지 나, 그지? 가에서 지금 나가 나오잖아. 나 나왔을 때 지금 누가 나오냐?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이렇게 나오잖아. 연희가 아니라 영희네. 이렇게 영희까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안 나온 사람이 누구야 지금? 영수가 안 나왔지? 그럼 이건 1부의 이야기야. 1부의 주인공 나, 영수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그지? 1인칭 그러면은 주인공 시점으로 지금 들어왔어. 나니까. 그래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그들과 이 다섯 식구는 서로 대립이야? 대립적이지 않냐? 대립을 하고 있는 걸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립적인 거지. 봐봐,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족과 대립적인 사람들인 거야. 오케이? 쭉쭉쭉 넘어와서 자, 나에 넘어오면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하고 이제 철구 계급장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할려는 것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한 게 기어코 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 철구 계급장에 올 줄을 알고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쭉 내려와서 보면은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구 계급장을 천천히 읽었다라는 내용인데 어머니를 위해 계급장을 읽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알아볼라?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다음 이 식탁에 올라온 것도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어때? 식탁 어때? 맛있어 보여? 아니지. 가난한 좀 그런 식탁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 낙원구 나와 있고 자,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는 철거촌이야. 그지? 판자촌. 철거를 해야 되는 판자촌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기가 낙원이야? 행복해? 아니지.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이 나타난다고. 왜? 이거 가상의 그 설정이죠. 그치? 그러니까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 이렇게 반어적인 걸 이용을 해서 이 주인공 가족들이 처한 게 얼마나 비참한지 오히려 더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낙원과 행복동은. 그리고 쭉쭉쭉 넘어와서 또 다해서 이제 뭐 두 번째 줄에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네가 그러니까 영수랑 영호가 이 전 연작 소설을 했잖아. 그래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영수랑 영호가 원래 공장에 취업을 했어. 공장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그 불경기라고 그 공장 사장이 막 이제 임금도 안 주고 그냥 계속 일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영수랑 영호가 이건 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잘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게 됐다라는 상황이 나온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나와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동네가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여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권도 비싸. 신식 아파트니까, 그지?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당연히 비싸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한 2억 막 이렇게 필요해. 근데 철거 보상금은 이 시절로 1970년대 시절로. 근데 철거 보상금은 막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줘. 그럼 이 사람들 집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존에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 상황이. 그래서 쭉 넘어가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그 뒷장 넘어 103페이지. 그래서 영호랑 막 이야기하는 거고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쭉쭉쭉 넘어와서 가운데쯤에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보이니? 네.
가운데 집에 영희는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펜지꽃은 되게 연약한 꽃이야. 근데 영희가 이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라는 얘기는 펜지꽃과 영희의 성질이 동일하다라는 거거든. 작가가 의도하는 게. 그러니까 영희도 되게 좀 연약한 아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도 장인이네. 아니야. 자, 그래서 밑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어떤 동에서 집을 헐러 오는 건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고 그만둬, 내가 말했다 하고 이제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한 건데,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법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러니까 법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는 얘기야.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되게 상징이랑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뒤에 넘어와서 105페이지를 보면은,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막 최고 개고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집을 나가야 돼.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빠는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소에 책을 원래 잘 읽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무슨 책이지 하고 이제 내가 봤는데 그 책이 이제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는 거지. 1만 년 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아버지의 희망 같은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겠지 이런 건데, 그 밑에 넘어가서 보면은 봐봐. 줄 앞에 끊어진 기타가 치고 시장 이름도 최후의 시장이야. 시장 이름은 최후의 시장이야. 그냥 벌써 좋아 안 좋아 분위기가 벌써 안 좋은 게 딱 느껴지지. 그래서 내가 방송통신 고객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좀 먹여 살리려고 공부를 하려고 라디오를 사고 싶었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라디오를 딱 사려고 했는데 영희가 이 기타가 가지고 싶다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라디오를 싼 거를 사고 영희한테 이 기타를 사주거든. 그러면은 기타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둘 다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야. 그치? 미래를 위해서 산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기타는 줄이 끊어졌고 라디오는 고장이 나. 희망과 소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암울하고 그냥 그런 소설이다. 그래서 밑에 좀 더 내려오면은 한 밑쪽에 이제 리얼 보이지.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내용 보이니 거기? 일부.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그래서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에 살았고, 자, 지섭은 이제 아빠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지섭이가 이제 얘기를 하지. 여기는 이제 죽은 땅이다. 그래서 아저씨는 평생 동안 일했냐? 노동을 안 했어요? 노동했지. 그 다음에 뭐 나쁜 일을 했니? 법을 어긴 적 있어? 없어. 그냥 신한테 기도도 했어? 기도도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는 거야. 노동도 했고 정직하게도 살았고 신한테 그러니까 종교까지 다 했어. 그치? 그런데 지금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 결국에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땅이 희망이 있는 땅이야? 없는 땅이야? 없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지섭이라는 애가 떠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어디로 떠나야 되냐 하니까 달나라로 가야 된대. 그러니까 이 달나라는 어디겠어? 외국? 아니지, 그 진짜 죽는 그게 아니라 이상향, 꿈꾸는 거 이상향. 그치? 유토피아요? 그치, 유토피아라는 개념인 거지 달나라가. 여기서는 이상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얘들아 하고 이제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지금 106페이지 거의 끝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 아버지가 서 있었고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이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피리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그러니까 그 굴뚝 위에서, 공장 굴뚝에서 피리침을 잡고 발을 향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 거야. 가고 싶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희망, 소망. 나 가고 싶다 했는데 종이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땅으로 추락해 안 추락해? 추락해. 그래서 아버지도 여기서 추락해서 돌아가신다. 진짜요? 예. 이게 왜 시적이죠? 그리고 막 이후에 또 소설이, 그러니까 이후에 또 이야기가 있어. 그러다 나중에 뭐 영호는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희는 이제 그 좀 부잣집에 가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돈이랑 그 얘네 집에 편마를 훔쳐서 다시 돌아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입주권을 팔아 결국에는 네. 입주권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입주권을 팔고 나서 영희가 되게 부잣집 어떤 남자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다 풀뿌리 흩어지지 가족들이. 시집간 거. 시집 같은 느낌이야 뭔가. 그냥 다 풀뿌리 흩어져가지고 가는데 이 가가지고 영희가 어쨌든 우리 가족 다 풀뿌리 흩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지내다가 그 남자가 잠자는 사이에 금고를 터는 거 그냥. 금고를 털어서 자기 집 옛날에 있던 표찰 같은 거를 꺼내서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너네가 숙제할 때 읽을 때 알루미늄 표찰이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알루미늄 표찰은 자기가 직접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판자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살면 안 되는데 그냥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알루미늄 표찰인 거야. 그냥 주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았다라는 거를 알루미늄 표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떼려고 하는 게 알루미늄 표찰이거든요. 여기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영희가 너 다른 사람 집에 와서 그냥 다시 훔쳐온다 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면은 일단 키포인트 체크 먼저 보면은 인물에 난쟁이 일가야. 난쟁이 일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이다. 난쟁이 빈칸에 쓸 거 난쟁이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배경.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재개발될 예정인 무허가 빈민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제 무허가 빈민촌이 되는 거고. 자, 사건 뭘 받았어 이 사람들이? 통장이 뭘 갖다 줬어? 철거 개고. 그치, 철거 계고장을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난쟁이 일가는 절망에 빠지고 아버지는 지석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깨닫고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고자 한다. 그 지석의 대화에서 달나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이상적이 되는 거지. 이상향. 그래서 보면은 희망 마지막에 희망을 찾고자 한다. 선생님. 응? 근데 그래서 그 뭐냐 주인공 아빠 있잖아요. 응. 그 완전히. 그래서 무슨 탑 위에서 좀비뱅이 날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못했어 이거는 되는 반응은 이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그 장면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어쨌든 아버지가 굴뚝 아래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이 돼.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수랑 영호랑 영희랑 성격이 다 다른데 영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나는 어머니랑 좀 성격이 비슷해. 둘 다 좀 현실에 체념적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좀 빨리 받아들여.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 나가야 되는구나. 어머니도 그랬잖아. 올 곳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갈 준비해야겠다. 영수는 좀 그런 타입이고, 영호는 좀 되게 좀 적극적인, 좀 저항적인 성격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영희는 좀 되게 연약한 그런 성격을 가졌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쟁이와 대비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인이 나와. 거인. 난쟁이와 대비되는 게 거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난쟁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 빈민층이 되는 거거든. 좀 소외된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산업화 근대화에 의해서 거인이란 거는 이게 대립되는 관계니까 거인은 뭐겠어? 부자. 그렇지, 부자지. 뭐 부유층 또는 뭐 권력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뜻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숙제가 조금 많거든 오늘은. 이 내용이 많아서 가지고. 114페이지까지